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쿠폰하우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신 것처럼 부동산 종합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종합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명절 이후에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다음에 수도권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서 이사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그 다음에 광역시 또 지방 그런 격차 이런 것도 보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투자는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금과 비율에 대해서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격차를 통해서, 가격 격차는 게 뭐냐면 수도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지방의 부동산은 뭐 이만큼 올랐다. 그리고 이제 가격인 거기는 100원인데 여기는 30원이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격차가 줄어들지 않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전반적인 큰 그림의 부동산 이야기를 명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망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 매크로하게 어떤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있는 종합 이야기로 한번 테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투자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 중국인 말고도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투자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국에 하고 있는데 2020년만 해도 26,000건의 이상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한국에 와서 매입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한국에 와가지고 부동산을 8채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아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이런 외국인 투자도 있는데, 그 외국인들은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느냐? 자국이 저금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자, 한국에선 대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기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특히 일본인들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부동산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임대업을 하더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더라. 2020년도에 30대들이 부동산을 28,000세대를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26,000세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부동산을 사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들이 약 한 52%의 부동산을 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자, 한국의 집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6월 1일 날짜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분양권, 특히 분양권에 대한 규제들도 많고, 분양권, 수도권 같은 거,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실수요자가 거주해야지 전세나 월세 뭐 이런 것들 매매 전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분양권은 6월 1일부터는 1년 안에 팔게 되면 70%,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안에 팔게 되면 60%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70%가 말이 70%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77%를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부터는 66%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분양권도 팔지 마라.
분양 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뭐 그런 것들도 실거주만 하지 투자를 하거나 투기하는 것에서 분양권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돈 벌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차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가들은요, 세 가지의 그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분양권으로 이제 피 작업을 해가지고, 피를 얼마큼 남겨먹느냐, 예? 그런 게 피 작업하는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가격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갭 투자죠. 일종의 갭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갭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죠.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어느 지역 전체를 이렇게 새로 다 뜯어 고치는 거죠. 일종의 도시재생하고의 또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는데 도시정비이긴 한데 도시재생하고는 또 완전히 완전히 다른 개념의 그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분양권, 갭투자,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각 시대별로 각 지역별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70%, 60%, 77%, 66%의 분양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하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권 자체를 팔지도 못하고 실수요자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는 재건축은 일부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재건축은 원주에서 많이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외 지역은 재건축인데 아직까지도 재건축에 대한 것들도 성행하지 않고 있다. 뭐 굳이 재건축을 안 해도 옆에 토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매입을 해서 주택을 지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또 재건축하는 그 지역들은 아무래도 그 변두리에 땅을 사서 그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내에 있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지에 있던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새롭게 변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도 종류가 있죠. 일반 재건축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이 있습니다. 자, 일반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 뭐 길게는 12년, 13년, 15년도 걸려요. 왜냐면 조합원들하고의 문제점도 많고, 그 다음에 승인하는 것들도 문제점이 많고, 뭐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를 단축을 해서 한다는 것이 소규모 재건축인데, 소규모 재건축의 기간은 이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절반이 줄어들었죠. 근데 소규모 재건축은 주택수가 200세대 이하, 200세대 이하일 때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저 소규모 200세대 이하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그거 말고도 뭐 강릉이나 속초나 원주나에서 그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말로만 재건축을 하지 지금 뭐 10년, 20년, 뭐 20년도 넘은 게 뭐 조합을 결정해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세대 이하의 소규모는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토지 지분입니다. 토지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그 토지 지분이 적은 재건축과 토지 지분이 많은 재건축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합원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신탁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탁사에 의뢰를 해서 신탁사가 그 모든 것을 양수를 해서 신탁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자체에서 건설사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강원도는 좀 그 200세대 이하의 그 재건축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건 단기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